12장 정적 평형과 탄성 보겠습니다. 목차로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평형 상태 강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분석 모형으로 강체를 분석해 보겠다. 무게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강체의 예를 들어보자. 고체의 탄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제를 같이 이제 풀어볼 텐데 고체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적 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체라는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이전에 막 이런 수평면에서 얘를 밀거나 이렇게 생긴 공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운동에서 물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얘는 어떤 모양이나 부피나 이런 걸 갖지 않은 애다. 모양, 부피 이런 걸 갖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얘는 이제 뭐 물체를 보기 좋게 하려고 이제 어떤 양감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힘이 작용을 하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뭘로 취급을 한 거냐면 점으로 취급을 한 것이다. 그래서 얘를 질점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에서 이제 영어로 된 걸 보면은 매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질량을 가진 그냥 점 그 자체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물체는 이렇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점처럼 생기질 않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점같이 생긴 뭐 총알이라고 할지라도 총알도 뭐 회전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야구공을 던진다 해도 막 커브볼을 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별 일이 다 일어나. 그러면은 모양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양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제 강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문제를 푸는 걸 물리학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모양이 막 찌그러지거나 변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같이 변하거나 뭐 공기같이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액체 괴물 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변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변했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단지 뭘 하게 되냐면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외에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 회전이 하나가 추가돼요. 이 회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9장에서 운동량을 배운 다음에 선운동량을 배웠으니까 각운동량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요. 회전을 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 회전을 하는 물체의 운동이라는 거는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요 공전하는 이 물체의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등속 원운동 같은 거 할 때 혹은 비등속 원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배웠죠. 이 원운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구 자체가 자전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구가 자전한다. 원자가 자전한다. 이런 종류의 얘기예요. 스스로 이제 돌고 있는 그 물체 내에 어떤 회전축을 가지고 돌고 있는 자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얘랑 얘도 한 물체로 보면 요 태양의 이제 중심축을 꽂고 얘가 돌고 있을 때 얘도 그 회전 운동에 대한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뭔가 곡선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일관되게 펼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러기 이전에 어쨌든 이때는 그런 논리를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해결 지점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얘는 그런 걸 안 쓰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된 거겠죠. 아니면 더 유리한 점이 있다든지. 그래서 물체가 일단 대상이 되는 물체가 질점에서 강체로 바뀌었다라는 게 10장, 11장, 12장 가면서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10장, 11장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뛰어넘은 상태인데 이게 11장을 배운 후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배우기 전에 보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라서 그냥 찍고 있는 시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체를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번 진도에선 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을 또 배우냐면 유체를 배워요. 유체. 모양이 변하는 거죠. 모양이. 흘러내리고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유체가 또 이제 어떤 유체로 나뉘냐면 막 눌렀을 때 압축이 되는 유체, 압축이 안 되는 유체. 압축이 안 되는 유체가 쉽겠죠. 부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근데 부피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아주 막 중구난방이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점차 현실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진화되는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간다. 그런 중이다. 근데 그 단계에서 요때에는 가속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가속도뿐만이 아니라 회전,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때에는 뭐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이 일을 해줬더니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속력성분만 고려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때에는 물체가 이 전체 덩어리가 나아가는데 직구로 던지면 그냥 나아가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커브볼을 던지면 회전하면서 나가는 걸 계산해야 돼서 회전하는 데 드는 에너지 그리고 나아가는 데 드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강체가 이제 대상으로서의 강체는 이런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는 이제 질량을 가진 단단한 물체 부피를 가지고 있음. 근데 정적 평형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 평형 상태인 거죠. 평형 상태.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을 배울 때 F는 ma 이렇게 썼었는데 얘가 시그마 F는 ma 이렇게 이제 쓴 애였단 말이에요. F를 다 가했더니 가속도가. 근데 평형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어떤 상태냐면 없는 상태, 0인 상태. 합력을 취했더니 얘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질점일 때는 얘가 모양이 변하거나 회전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됐어. 이렇게 이제 잡아갖고 이쪽으로 F1으로 당기고 F2로 당겼는데 안 움직이더라. 평형이더라. 그러면은 F1은 F2 이렇게 쓰면 됐단 말이지. 근데 얘가 강체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이렇게 당기고 얘를 이렇게 당기면 안 움직이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그죠? 돌아. 회전을 하게 된단 말이지. 회전을 하면 움직였으니까 평형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평형에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돌아가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돌림힘. 토크라고. 토크도 평형을 이루어야 저 힘의 평형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평형을 이루어야 얘가 진짜 안 움직이고 있는 강체가 될 수 있다. 요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고체 탄성에 관한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12장의 1, 3, 4번 1, 3,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281쪽이고요. 그림 12.7과 같이 질량 m, 길이가 l, 균일한 판자로 만들어진 시소의 각각 질량이 m1이다. m1이 아니야.
MF와 MD인 아버지와 딸, father와 daughter. 얘가 타고 있다. 지지점은 이제 가운데 지지하고 있는데, 무게중심 아래에서 받치고 있다. 판자의 무게중심. 아버지와 딸까지 고려한 무게중심이 아니라, 그냥 판자의 무게중심이니까, 판자가 균일한 밀도라면 가운데에서 받치고 있는 거였죠. 아버지는 중심으로부터 거리 D, 딸은 중심으로부터 거리 2분의 L 지점되는 곳에 앉아있다. 딸은 이제 맨 끝에 갔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가 좀 앞쪽에 앉아있는 거죠. 지지점 위 방향으로 판자를 받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얘가 이제 길이가 L이야. 근데 2분의 L인 지점에 이렇게 이제 지점을 놨어요. 그러면 원래 질점만 고려할 때는 얘가 어떤 상태냐면 이 판자가 대상 물체이고 판자의 대상 물체인데 판자에는 중력과 그죠? 중력 mg와 요 무게중심은 고려할 필요도 없었어. 이렇게 이제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만 쓰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딸이 탔어. 딸이 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내려가면 여기 타가지고 내려가는 바람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회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돼요. 회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아빠가 여기 탔어. 얘는 이 시소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건데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옳았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평형 상태의 강체에 대해서 이제 풀 건데 여기 이제 대상 물체를 정하고 대상 물체를 지금 시소로 정할 거예요. 아빠나 딸로 정하는 게 아니야. 시소로 정하고 시소에 대해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쓸 거예요. 이 힘의 평형만 써봅시다. 일단 시소에 대해서 이제 가해지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 있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 이거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mg. 그리고 아빠가 누르는 힘,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딸내미가 누르는 힘, 이렇게 이제 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n이 수직항력. 그럼 얘는 이 딸이랑 아버지랑 시소의 질량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구하면 돼. 돌림의 평형을 쓸 필요도 없었어. 근데 이제 돌림의 평형을 언제 써야 되냐면 B번 문제 같은 데서 써야 돼요. B번 문제는 얘가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평형을 딱 이뤘으면 좋겠지. 기울면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요것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해지냐면 회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회전을 하지 않도록 해보자. 그런데 이제 돌림힘이라는 걸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 돌림힘에 대해서 알아보자. 돌림힘이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토크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R이랑 크로스 F 벡터로 쓸 거예요. 토크는 벡터인데 어떤 애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제 시계 초점이 있고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돌렸어. 이렇게 돌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여기가 중심이야. 그러면 이 회전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양이에요. 회전하는 거에 대한 양. 근데 얘를 이제 세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게 돌리면 회전을 빨리 하겠지. 회전을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약하게 돌리면 회전을 약하게 하겠지. 그게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회전을 할 건데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랑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랑은 회전을 하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같은 길이의 초점을 쓰더라도 이렇게 이제 힘을 줘갖고 회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얘는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회전의 반지름 자체가 이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회전의 어떤 양을 얘기할 때 F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심으로부터의 길이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게 이제 곱하기로, 단순히 곱하기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단순히 곱하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벡터 곱으로 표시를 하는데, 벡터 곱으로 표시를 할 때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토크라는 거는 RF 이렇게 써야지, 얘를 FR 이렇게 쓰면 안 된다. FR이라고 쓰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이상한 건 하지 말고 그냥 토크는 R 다음에 F를 곱한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R이랑 F가 수직 관계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막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중심에 있을 때 R에 대해서 힘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사이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심으로부터의 이제 힘을 주게 되는 점까지의 R은 어떤 벡터냐면 요 벡터예요, 요 벡터.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R에다가 F를 여기에 가했다.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그러면 세타는 뭐가 되냐면 요게 세타가 아니고 이게 세타가 아니고 얘가 R이고 얘가 F면 R에 대해서 요 F를 평행이동해서 요 중심에 맞춰서 평행이동해서 얘랑 얘가 가지는 요 각도가 세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과장해서 나타내면 R이 있을 때 만약에 F를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만약 30도라고 칩시다. 그럼 30도가 세타가 아니고 중심에 대해서 평행이동했을 때 150도, 150도? 그래야 180도지. 150도가 세타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면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RF 사인 세타, RF 사인 세타, 토크의 크기가, RF 사인 세타는 뭐냐면 이때는 사인 150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180도예요. 여기 0도고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여기가 90도인데. 근데 이제 30도랑 150도는 서로 이제 대칭 관계에 있어요. 사인 150도를 구하나 사인 30도를 구하나 결국엔 값이 같은 거지. 그래서 실수를 할 확률이 적어요. 어쨌거나 적기는 한데 실제 정의는 이 각도이다. 요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는 팔 길이에 대해서 내가 뭔가 힘을 줬을 때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시킬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시킬 거냐, 이 개념인데, 토크 자체는 이렇게 이제 생긴 법칙이어서 x축이고 y축이고 z축일 때 z축이 x 크로스 y 이렇게 되는 좌표계에서의 토크는 RF 이렇게 되는 방식이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RF 곱하기 이렇게 되는 방식이어서 똑같이 이제 그려보면 RF 토크예요. 토크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런 직선 벡터예요. 그러니까 축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축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축이라는 게 방향성을 가지는 건 좀 웃기기는 한데 아무튼 축의 방향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런 R이 있고 여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F를 가해서 밀었어. 그러면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이 회전축의 중심에서 그러면은 얘는 나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F, 얘가 R일 때. 반대로 이렇게 R이 있는데 이렇게 F를 가했으면 얘는
토크의 중심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겠죠. 토크의 방향. 이 문자는 토크. 근데 문자 자체는 타우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A 이렇게 쓰고 A인데 얘는 가속도였잖아요. 가속도. 돌림임. 얘는 가속도, 뭐 엑셀러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되는 애였잖아요. 얘는 타우. 알파벳에 없는 글자.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아버지가 회전을 시킬 거고 딸이 회전을 시킬 거에 대한 걸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에 대해서 평형을 이룰 거다라고 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딸은 얘를 시계 방향으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사실 토크로 따지면 토크가 나오는 방향이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냐 들어가는 방향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얘를 어떻게 회전시키냐면 회전을 안 시켜요. 왜냐면 중심을 그대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시소의 무게중심인데 얘 받침점이 이런 데 가 있으면 받침점도 얘를 돌리는데 일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받침점이 그런 일을 하진 않는다. 아빠랑 딸만 고려하면 된다. 좌변의 반시계, 우변의 시계 쓰겠습니다. 토크라는 건 RF 사인 세타인데 이 경우에는 이 길이가 이제 R이 될 거고 얘가 F가 될 거예요. 세타는 지금 90도인 상황이고요. 사인 세타가 막 그랬어 너무.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는 별 그렇게 이제 1이다. 고려를 안 해도 된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아빠의 F는 얼마냐면 mg, mfg. 그리고 길이는 d.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딸은 어떻게 써있냐면 md, g. 그리고 길이는 2분의 1.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가지고 이렇게 막 바꿔서 썼는데 원래는 이 습관대로면 DMFG는 2분의 L MDG 이렇게 쓰는 게 실수를 안 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아버지가 어디 앉아야 되는가? D를 구하라. D는 FG 2분의 1 MD 이렇게 된다.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앉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딸려있는 문제 또 봅시다. 회전축이 다른 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축이 종이면에 수직이면서 아버지가 앉은 자리를 통과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가 회전축이었어. 수직이면서 중심을 통과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회전축이 아버지가 앉은 자리야.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데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축이니까 돌림힘이 어떻게 작용해요? 돌림힘이 딸만 작용을 하게 되겠지. 그럴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고 시소도 작용을 하게 되겠네. 시소도 작용을 하게 돼요. 왜냐면 얘가 질량 중심에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소의 돌림힘과 딸의 돌림힘을 다 고려해야 된다.
시소는 얘를 이제 어디로 회전시키려면 질량 중심이 여기쯤 된다. 여기죠. 여기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키니까 얘도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그럼 이제 딸 경도바가 찍는 거지. 식으로 쓰면 얘는 시소의 돌림은 팔 길이가 D고 시소 자체의 무게는 M, G 이렇게 되는 애고 딸의 돌림이면 2분의 L이면 좋겠지만 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D 플러스 2분의 L이 팔 길이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딸의 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새로 나타난 토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읽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었네. 애초에 모델 자체를 잘못 만들었어요. 시스템이 그대로였는데 여기 이제 중심에 받침대가 있고 아빠는 여기 타고 있고 딸은 여기 타고 있는데 회전을 여기를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 안 하고 회전을 여기를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면 어떻게 되겠나? 그때도 평행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때 여기가 중심이면 얘는 요 지지대가 받치는 요게 이제 회전을 만들고 무게 중심이 누르는 게 또 회전을 만들고 딸이 또 회전을 만들어요. 이 아버지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는 중심점이라서 회전을 안 만들어. 왜냐면 RF가 회전을 만드는데 R이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아빠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1, 2, 3을 고려를 하면 돼요. 그러면 1은 뭐냐면 반시계니까 왼쪽에 쓰겠어. D만큼이고 힘은 N이에요. 수직 강력이죠. 그리고 2는 시소가 D만큼. 그 다음에 3은 시소 플러스 요만큼이 딸 MDG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근데 N을 모르잖아. N을 근데 언제 구했냐면 앞에서 구했어요. N이 뭐였냐면 N이 MF, MD, MG였어. 얘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러면 D, MF, MD, MG는 DMG, D 플러스 2분의 L, MDG 이렇게 돼요. 없앨 수 있는 걸 없애보자. 양변에서 DMG 없어지고 DMFG, DMDG, DMG는 DMG, DMDG 2분의 1 L, MDG 이렇게 되면 DMDG, DMDG, DMG, DMG 그러면 DMFG가 2분의 L, MDG 이렇게 돼서 결국 같은 식이 나온다. 회전을 어디로 할지 모르겠으면 회전 중심을 아무데나 꽂아놓고 식을 쓰면 풀린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연립 방정식을 풀 건지 아니면 단순한 일자 방정식을 풀 건지에 대한 거는 회전 중심을 정확하게 잡는 센스로부터 발휘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1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돌림 힘에 관한 설명을 하느라고 좀 설명이 길어졌어요.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벽에 기대놓은 사다리에 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다리를 벽에 기대는데 되게 안정되게 왜 버티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사다리는 잘 버티지 않죠. 넘어져요. 그래서 잡아줘야 돼요. 그럼 얼마의 힘으로 잡아주면 되냐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요 정적 평형에 관한 모델을 쓰겠다는 거죠. 예제 12-3 벽에 기대 놓은 사다리. 매끈한 연직벽에 길이 L인 균일한 사다리를 기대 세운다. 이런 연직벽에 사다리를 기대 세웠다. 길이가 L이다. 사다리 질량은 M이다. 사다리와 바닥 사이에 전지 마찰 계수가 있다. 다행히 여기에다 이제 뭐 고무 파킹 같은 걸 해놨는지 전지 마찰 계수가 있다. 사다리가 어떻게 하면 미끄러지겠는가? 세타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세우면 왠지 미끄러질 것 같은 거지. 이렇게 그냥. 그래서 그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를 잘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이 벽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밀려나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무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면 얘는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밀려나려고 할 때 마찰력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 이제 물리를 모형할 때 뭘 써야 되냐면 방정식을 쓸 건데 뭐 F는 MA를 쓰는 거니까 F는 MA의 M이 되는 이 대상 물체가 뭐냐 뭐 이걸 막 두 개씩 정하고 이러면 안 돼. 한 방정식에 한 물체를 정해야 돼요. 얘는 당연히 사다리겠죠. 사다리 사다리를 대상으로 사다리에 가해지는 힘을 좀 써볼 거예요. 힘을 써보면 얘는 어떤 힘이 가해지냐면 X축과 Y축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Y축으로는 사다리를 지구가 사다리를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M이에요. 사다리를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바닥이 사다리를 미는 힘, 떠받치는 힘. 그 다음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냐면 X축으로는 바닥이 사다리를 미는 힘. 얘는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죠. 마찰력.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썼던 거는 사다리가 벽을 미는 힘이니까 그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벽이 사다리를 미는 힘. 이게 이제 힘의 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회전을 할 수도 있겠다. 모델을 쓰기 위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얘를 적용을 시켜 볼 건데 이게 이제 수직 방향으로 N 그 다음에 MG 그 다음에 여기에 F 마찰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는 힘 여기 미는 힘 P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X축에서 P는 F인 상황이고요. Y축에서 MG는
n인 상황이에요. 이제 회전에 관한 방정식을 쓰겠죠. 회전의 중심을 만약에 이 질량 중심으로 잡으면 가운데 있다. 균이란 거라서 가운데 있다. 잡으면 실제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질량 중심은 중심으로부터의 팔 길이가 0이니까 고려를 할 필요가 없고 n이랑 f랑 p가 어떻게 회전을 시키냐? 그러면 이제 반시계로 회전시키는 애, 그럼 p랑 f죠. 반시계로 회전시키는 애는 팔 길이가 2분의 l이고 반시계 p 더하기 반시계 f 이렇게 쓰고 싶어.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는 팔 길이 똑같은데 n 이렇게 쓰고 싶어.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토크는 RF 사인 세타라서 세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세타예요, 그런 말이야. 여기도 세타죠. 이게 세타냐? 이게 세타냐? 그럼 세타가 아니다, 사실. 여기서 중심을 이렇게 잡았으면 요게 이제 이쪽 팔 길이고 이게 이쪽 팔 길인데 이때 얘는 F고 얘는 P여서 얘가 세타야. 얘가 세타. 근데 문제에서 이제 여기를 세타로 줬으니까 얘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 더하기 180인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세타를 그냥 써도 돼. 왜냐면 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프라임이 값이 같기 때문에. 자, 2분의 L에 P의 사인 세타 2분의 L에 F의 사인 세타 두 개 이제 각도가 같아요. 대신에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는 세타가 아니야.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면 쟤는 2분의 L에 N의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L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고려를 안 해도 돼. 대신에 이제 여기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서 P 플러스 F의 사인 세타가 N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을 최소 각도를 구하라. 아까 뭐였지? P랑 F, MG랑 N.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뮤 값을 줬어요. F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F는 뮤 N이야. 뮤 N. 그죠? 근데 정지마찰력이니까 뮤 N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뮤 MG가 되겠네. 이걸 써봅시다. P 플러스 뮤 MG 사인 세타가 N 코사인 세타. 근데 얘가 MG 코사인 세타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MG P 뮤 MG. 그런데 P가 F니까 얘는 E 뮤 MG. MG에 MG 합분하면 탄젠트 세타가 E 뮤분의 1. 뮤는 0.4.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0.8분의 1. 0.4, 0.8분의 1이면은 10분의 8분의 1은 8분의 10. 4분의 5. 이렇게 되는 세타를 찾아라.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4분의 5.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51도라고 하네요. 계산기 써보면 51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 과정은 이제 계산기를 쓰는 거고, 여기서 세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탄젠트 세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센스인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힘의 평형을 쓰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림의 평형을 쓰겠다, 두 개를 써서 정적 평형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중간고사를 지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고체의 탄성. 고체의 탄성은 뭘 얘기하냐면 용수철의 탄성이랑 비슷해요. 용수철의 탄성이랑 비슷한데, 용수철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이제 명확하게 길이의 형태로 보이는데, 고체는 이제 길이만 가지는 애는 아니고 부피를 가지는 애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하려면 용수철에서 뭘 더 생각해야 되겠냐, 이런 거죠. 뭘 더 생각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용수철과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에 대한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많이 알지 말고 조금만 알아봅시다. 예제 12-4 무대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예제 8.2, 8.2로 왜 돌아가는 거지? 자, 8.2가 뭐였냐? 8.2가 배우의 무대 있죠. 이렇게 생긴, 되게 어렵게 풀었던, 이렇게 이제 날아다니던 배우, 응? 이렇게 이제 모래주머니 매달아 놓고 이렇게 생긴 8.2에서 줄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연기자, 요 연기자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난다. 요 지점을 지날 때 줄의 장력이 940, 여기 이제 940T가, 가정하자 주어진 조건 하에서 10m 길이의 철선이 0.5cm 이상 늘어나지 않으려면, 철선이 늘어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싶었는데 실상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걸 고려해야 얘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가까스로 지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얘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여기를 지나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하자. 사실 무대 디자인에서 이런 걸 그렇게 열심히 고려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서커스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사람이 다리를 얼마나 많이 펼 거냐로 그냥 결정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현재는 똑똑하니까 그런 걸 이제 고려해서 잘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한테 배우를 맡기려고 이렇게 태워 놓으면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얘를 풀 것 같단 말이지. 적당히 잘 발을 내려,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뭘 고려하고 싶냐면 식 12.6을 고려하고 싶다. 식 12.6이 뭔가 봅시다. 식 12.6에 보면 탄성률이라는 개념을 쓸 건데, 탄성률이 변형분의 변형력이다. 변형력이라는 건 힘이겠죠. 힘. 그리고 변형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길이에 대한 거 인장 길이 성분 그럼 용수철하고 같은 개념이겠죠. 요걸 이제 고려를 하면 얘를 역률이라고 부를 건데 탄성률 중에서도 0이라는 과학자가 뭐 했겠지. 자, 그러면 이 역률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인장 변형 분의 인장 변형력 이렇게 고려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인장 변형력이라는 걸 어떻게 쓸 거냐면 힘이니까 F인데 사실 어떤 물체는 부피를 가지고 있다면 부피 성분에 대해서 다 늘어날 수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날 거니까 X, Y, Z 중에 뭐 이쪽 방향으로만 늘어난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이제 고정인 상태란 말이에요. A가 고정인 상태인 거지. 넓이가 에어리가 넓이가 고정인 상태니까 넓이는 고려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넓이로 나누겠다. 그리고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형이라는 거는 원래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 얘를 역률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얘를 용수철로 이해를 해봅시다. 용수철이라는 건 탄성력이라는 개념을 쓸 거였는데 탄성력이라는 건 F는 KX 이렇게 썼단 말이죠. X가 델타 X였어요.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 얘를 잡아당겨서 만약에 이제 X만큼 늘렸다. 그러면 실질은 델타 X만큼 늘렸다. 그러면은 얘는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탄성력이 KX로 나타나게 된다. K 델타 X. 근데 원래의 길이는 얼마였냐면 X였다. 그러면 이제 이건 X 플러스 델타 X가 된 거죠. 이런 상태 이제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를 역률의 개념으로 쓴다면 역률은 Y 얘는 FA 요 이제 단면적 같은 게 되겠죠. A. 그리고 원래의 길이 델타 X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그러면 F는 K 델타 X니까 F를 쓰면 A분의 F X분의 델타 X인데 F가 K 델타 X니까 K 델타 X A 델타 X X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제 약분하면 A분의 KX A분의 KX A가 상수니까 넓이라서 변하지 않는 넓이라서 A가 상수니까 KX에 대한 걸 Y라고 쓰겠다. Y라는 건 결국에 뭐냐 역률이라는 건 탄성 한계가 일정하다. 아니 그 용수철 상수 일정하고 원래 x 일정하고 이건 원래의 값이니까 용수철 길이 일정하고 a 상수이면 y도 상수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고체의 탄성이라는 건 어떤 상수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상수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힘을 가했을 때 인장되는 정도가 힘에 비례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에. y를 쓰고 싶은데 얘가 fa x 델타 x x를 염색치같이 썼어. x 델타 x 이렇게 써지는 건 얘도 상수 얘도 상수이기 때문에 얘가 얘랑 비례한다. 결국에 f는 델타 x 곱하기 k 이렇게 썼던 거랑 똑같은 식인 거죠. 탄성력이 델타 x에 비례한다. 그거의 이제 다른 표현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변형분의 변형력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F 쓰고 여기에 델타 X 쓰면 얘는 비례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림 12.11 같은 걸 보면은 요 어떤 지점을 지나서 얘가 이제 변한단 말이야.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왜냐면 기울기가 Y니까 이 변하는 이 지점은 뭐가 되냐면 탄성 한계를 벗어난 지점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파괴점도 있어서 더 이상 용처를 못 써먹을 지점도 나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만약에 이제 뭐 플라스틱 자 같은 게 있거나 뭐 막대기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은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잡아당길 때 이걸 인장이라고 그래요. 잡아당길 때 얘를 이렇게 이제 생긴 애를 납작한데 얘를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지 않고 이렇게 한쪽을 딱 고정시키고 붙들고 얘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렸어. 이런 건 인장 변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다른 변형력이 되겠죠. 부피 탄성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인장에 관한 건 역률로 표시를 하고 역률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두 번째 측밀림, 세 번째 부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측밀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생긴 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었더니 손바닥으로 밀면 얘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양이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된다. 그냥 층이 약간 이제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놓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게 이제 변형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부피 탄성은 뭐냐면 이런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모든 방향에서 이제 고르게 힘을 주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럼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할 수 있는데 줄어들게 되는 거, 압축하거나 팽창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부피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선면 부피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수철처럼 선에 관한 문제를 지금 무대 디자인에서 다뤄볼 예정인데, 다뤄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때 철선이 지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철선의 인장력이 A랑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가는 줄보다는 굵은 줄이 변형에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역률을 쓰는데 A, F, L, I, L이에요. 델타 L. 이렇게 쓸 건데 변형이 10m 길이의 철선이 0.5cm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요때 뭘 알아야 되냐면 철선의 지름을 구할 거니까 지름이 관여하는 건 A예요. 지름이 관여하는 건 A야. 그럼 지름 외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F는 얘는 파이 R 제곱이고 F는 94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델타 L은 얼마냐면 0.5cm니까 0.5 곱하기 cm면 100분의 1 100분의 1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처음에 10m였어. 10m가 이거 이상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모르는 게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건 y. y를 몰라서 r을 구할 수가 없네. y는 얼마니? y를 몰라. 이거는 어떻게 y를 외우고 다녀? 외우고 다녀. 외우고 다녀? 아니에요. 뭐 문제에서 주겠죠. 줄 것 같아요. 책 285쪽에 아래쪽에 표 12.1
탄성률의 전형적인 값. 그래서 역률, 측밀림 탄성률, 부피 탄성률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굳이 철선이라고 준 이유는 이 표를 찾아서 써라. 찾아서 써라. 그래서 구리로 된 줄을 쓸 거냐, 철로 된 줄을 쓸 거냐, 뭐 아니면은 여기에는 이제 알려진 물질이 나왔는데 뭐 밧줄을 베베 꼬아서 쓸 거냐, 뭐 에베레스트 갈 때 쓰는 그런 줄을 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특공대가 쓸 거냐, 스파이더맨의 줄을 쓸 거냐, 뭐 별의 게 다 있을 건데 철 같은 경우가 역률이 이제 나와 있는데 철의 역률이 20 곱하기 10의 10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얘를 F 나누기 A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요. F가 뉴턴이고 A가 미터 제곱. 분모가 되는 델타 L 나누기 L I는 미터 나누기 미터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사실 F 분의 델타 X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A, L, I 얘는 상수. 그러면은 뭐야 이게? F, K, 델타 X 이렇게 써지는 값에서 Y가 사실 K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K는 이제 어떤 애냐면 F를 같은 힘 F를 가했을 때 K가 크면 X는 작고 K가 작으면 X는 크다. 그러면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변형이 크다라는 건 K가 작다라는 거죠. Y가 작으면 변형이 크다. Y가 크면 변형이 작다. 예를 들어서 구리랑 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구리가 11 곱하기 10의 10승인데 철은 20 곱하기 10의 10승이잖아요. 구리가 훨씬 잘 늘어난다. 당기면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든다. 그 텅스텐 같으면은 텅스텐은 엄청 안 늘어난다. 철에 비해서. 근데 뭐 유리도 뭐 구리만큼 잘 늘어나고 황동도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뭐 그냥 막 늘어난다. 철에 비하면 그런 이제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Y 철의 값을 표를 찾거나 아니면 뭐 문제에 주어지거나 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면 이 R이 얼마가 될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정도의 값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무시하고 문제를 풀었어도 그냥 크게 무슨 오차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다. 크게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뭐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무시를 하면은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이제 점점 필요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지름은 2R인데 지름은 3.5mm 정도 된다고 이제 계산이 써 있네요. 철선이 이렇게 이제 생겼으면 이렇게 이제 사람 달아가지고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얘가 3.5mm보다 지름이 굵어야지 잘 안 늘어나지 그거보다 얇으면 쭉 늘어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철선 자체의 어떤 부피적인 감이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점점 중간고사 이후로 계속 이제 어려운 개념과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철저하게 복습하고 과제해서 잘 숙지를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시다. 메일, 문자, 사이버 캠퍼스 등등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